바로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복장처럼 여름 휴가, 여름 방학을 떠나시는 거죠? 예, 예. 아주 오늘 덥죠. 그래서 제가 네. 결례지만 하여튼 조금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곧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네. 8월 말에 귀국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분간 한 달 반 가까이는 뵐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네. 더 잘 준비해서 가을에 참신한 컨텐츠로 여러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죠. 예, 우리 이제 앞에 네. 그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일 많이 하게 해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그게 규제개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더 급한 현안은 바로 이제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난다. 연금이나 뭐 기금 이런 게 적자 내지는 고갈로 갈 거고 그러면서 고령 인구의 부양이 힘들어진다 하는 이슈죠.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쪽이 이제 출산율이고요. 1인당 출산율이 이게 그 나라의 중위권 나이이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운데 있는 나이가 얼마냐면 43.4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저는 한국에서 44세 이하면 젊은 사람이고 44세 이상이면 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기자님 한참 젊으신 세대고 저는 한참 늙은 세대긴 하는데 보시면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면 다 중위권 나이가 높아지죠, 그죠? 노인은 많아지고 어린애는 적어지니까 평균 나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44세 정도가 가운데 있는 나이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4세 그러면 옛날에 중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중년 중에서는 그렇고 뭐 당연히 인구 성장이 높은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나이가 젊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키나파소 같은 나라는 평균 나이가 17세니까 우리 44세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나이든 사회다 하는 겁니다. 지금 1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을 표시한 일본하고 한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 지금 15세 이하하고 65세 인구의 인구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사실은 노인 인구가 젊은이 인구의 한 2.5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대로 가면 우리는 30년 후에 지금의 일본처럼 됩니다. 점점 이제 이 붉은색 면적이 넓어질 거라는 커지고 얘기니까요. 밑에 비중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가 가져오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를 우리는 더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후발 산업 국가로 갈수록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저런 거로 일본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우리보다도 중국은 더 빨리 저런 상황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빨리. 우리보다 더 빨리 인구가 닥쳐. 그렇게 10억이 넘는 나라인데도 일가구 일자녀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수명은 계속 연장이 되고 저출산 경향은 우리하고 별 이제 차이가 없을 정도로 풀이 더 크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늦다 이건 아니군요. 그래서 후발 산업 국가일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저런 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때가 한 네. 4만 불 소득대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3만 불 소득 국가잖아요. 중국은 지금 10,000불 수준에서 그걸로 가거든요. 야. 그러니까 훨씬 더 고통스럽죠. 네. 왜냐하면 기존 고령 세대가 네. 은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소득이 낮으니까 저축할 여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중국이 피크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너무 겁내지 마라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엄청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노란 선이 나이별로 쓰는 돈이에요. 1인당이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네요.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인컴처럼 되지 않네요. 예, 이 녹색이 이제 인컴이거든요. 네. 이게 티피컬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는 돈 그대로죠. 차량에 들어가는 돈 그대로죠. 의료 비용은 더 많이 들죠. 네. 그러면 내가 줄일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무슨 외식비 좀 줄이고 교육비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교육비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우징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네. 들 수 있고 메디칼 비용이 우선 의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이 들었다고 친구의 아는 사람들의 경조사 올 때 안 갈 수 없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3단계로 볼 수 있죠. 네. 소비보다 소득이 낮은 첩보는 어릴 때는 다 이거 부모 덕에 사는 거죠. 그죠? 네. 예, 1번이 부모 덕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 비용하는 비용이 너무 벅차니까 이걸 정부 보고 보조해달라. 이게 저출산 정책이에요. 그죠? 그다음 이제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저건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뭐, 그죠? 네. 네.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니까 그걸로. 그다음에 3번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노인이 되면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보조를 했던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번 자체가 안 되는 세대가 온 거죠. 그죠? 그쵸. 그리고 젊은 세대는 1번도 힘들다. 내가 버는 돈, 2번에서 버는 돈으로 1번도 아이고.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설명이 되네요. 이거 예, 하나. 예. 근데 이제 3번의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선진 사회의 은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번 때 남는 돈을 잘 저축해서 3번 때 쓰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단계에서의 저축으로 대처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네.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퇴 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고 하면 가족관계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풍족하게 쓰면서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자신이 준비를 잘해서 연금이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돼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네. 예. 그 다음에 가족이 먹여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에는 직계 가족이 못 살리면 막 친척들도 도와주고 막 네. 그랬거든요. 예, 그냥 같은 씨족이라는 이유로 대가족. 그래서 종친회 같은 게 중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가족이 다른 가족을 노인들을 부양하기 힘든 거예요. 서양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서양은 지역 공동체에서 도와주는 게 많아요. 종교나 자선단체의 역할이 커요. 지역 공동체. 예, 이것도 세이프티 네트워크이거든요. 네네. 그죠? 미국의 그 홈리스 피플들이 많잖아요. 네. 그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거 정부가 구휼하는 거 많지 않아요. 대개는 교회나 이 자선단체들이 네. 그분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의료 갖다 주고 뭐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날씨 험악한 날 피신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뭐 여러분 빌 게이츠 재단이 해가지고 그 뭐 전 세계 백신 못 받는 사람 돕게 해주고 뭐 화장실 놔주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종교단체들에 대한 비판을 과거에 할 때마다 종교가 진짜 어려울 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게 이제 그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건 한데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을 되게 교회를 확장하는데 교세를 확장하는데 대부분 쓰고 사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쓰는 비중이 적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사회하고 다른 사회. 우리가 그 기부하고 자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요. 잘못 기부하면 그냥 증여세 망청 때리고 막 이런 사회거든요. 그리고 빌 게이트 재단 같은 거 재벌들이 돈 벌어서 포드 재단처럼 대대손손이 카네기 재단처럼 그 이름으로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단을 하는 것들을 주식을 거기다 출연해야 큰 돈을 출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그게 불법 상속의 상속세 탈루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다 막아놓으면서 부자들이 돈을 안 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로 이 자선 활동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지역 공동체 역할이 되게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준비 못하는 사람을 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냐 하면 지금 정부한테 안전망을 대라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가 과거에 TV 같은 데서 또는 뭐 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족은 저 3대가 모여 사는 모습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런 이제 노인 혼자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많고. 횡하네요. 네, 그리고 청년 혼자 사는 집이 무지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홈언론이에요. 그죠? 홈언론 시대가 되고 있어서 이 가족이 가족 구성원의 안전망이 되는 일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달 말일에 재밌네요. 이 아시아의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저출산과 아시아에서 문화적 갈등이 큰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해서 나온 게 이제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성 혼자 사는 가정, 그 다음에 동성애들이 하는 가정, 그 다음에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가정, 이런 것들이 이 소위 아시아의 부국 네 나라, 대만, 한국, 중국, 일본이 극도로 낮고 사회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 주말에도 여기 기독교 상당히 그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 믿는 분들은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데모하러 가셨을 거예요, 그죠?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아직도 여성이 결혼하면 성을 무조건 바꿔야 되거든요. 남자 성을 따라야 돼. 우리도 대부분 전통적으로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소위 그 공자님 성리학적인 그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일으키나. 아시아에서는요, 그 지금 저출산의 정도가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이 물가가 무지 싼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한국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 저출산. 그러니까 우리가 0.78, 거기가 0.8 얼마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서구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대만이에요. 대만은 그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게이 커플이 메리지가 가능하고 입양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습들이 근데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보수적인 경영제지인데 여기 아티클의 결론이 뭐냐면. 아시아 이 네 나라가 끊임없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젊은이들의 시대 상황을 반영 못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의 한 여성, 이게 중국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 여성이 30살인데, 자기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바로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직장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내 난자를 동결시켜 놨다가 뭐 한국 얘기인데요. 뭐. 그래서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중국에서 불법인 거야.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성의 난자 채취해서 동결을 못 시켜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나중에 애를 낳겠다, 싱글이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유리가 한국에서는 애를 못 배우고 일본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 더 완만하고 일본 국민의 한 70~80%는 그 동성 간 결혼을 지지해요. 그 자민당은 반대해서 못 바꾸지만.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지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대만,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보수적이고 한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이렇게 가지고 네 나라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1인 가구 그 비중이 지금 한 30%를 넘어섰거든요. 34%. 근데 저기 보면 스톡홀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60%가 넘어요. 런던도 50%가 넘어요. 60%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서울은 1인 가구 비중이 40%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이제 대도시의 특징이죠.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쫙 얼마나 시대가 갈수록 이게 급격히 1인 가구 가정이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00년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의 비중은 10%가 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00년에 보면 막 60%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에 뭐 핵가족 이러다가 핵보다도 더 적다고 나노 가족이라고 그러면 나노 패밀리 현상이에요. 이 나라별로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거를 쭉 보시면 저 위에 독일은 벌써 한 2018년에 50% 육박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도 지금 한 40%, 프랑스가 4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한국은 최근에 데이터가 여기 잘 업데이트가 안 돼서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의 1인 가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한국의 집값이 안 떨어지냐?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인데. 근데 몇 년 전에 주식 열풍 불 때 그 증권회사 분들이 집 사지 말고 증권 투자라고 막 선동했거든요.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고. 인구가 줄고 있다. 일본 봐라. 부동산 버블 떨어진 나라.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게 한국은 부동산 버블도 아닌데다가 이 주장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구 감소만 보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1인 한 가정에 사는 사람에서 준다면 가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이제 급격하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한 가구의 평균 구성원 수가 3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명으로 한 명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1인 구성원이 적은데 저출산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가족 해체를 촉진해요. 왜 그러냐면 무주택 가족이라고 해야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돈 있는 집들은 청약 예금 들어주고 얼른 가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야 무주택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부모가 같이 돈을 대서 한 가족이 집을 2개 사놓고 따로 옆에 붙여놓고 독립적으로 살면 1가구 2주택이 돼요. 근데 가게를 분리해서 사면 1가구 1주택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족 해체,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는 가족 해체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가계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엔티 패밀리 정책을 부동산 정책에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가 계속 쓰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그 족쇄를 채우겠다면서 계속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하죠. 근데 이게 가족 제도에 대해서 엄청난 인식의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하고 이 전체하고 20대 보면 비혼 독신 지지율이 20대는 53%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는 30%도 안 되거든요. 그 비혼 동거 지지율이 최근에 한 50% 되거든요. 20대는. 네. 근데 이제 우리 국민 전체는 20%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비혼 출산에 대한 지지율은 우리나라는 정말 낮아요. 20대도 한 23%밖에 안 되는데 그게 2015년 5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3배 이상 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쪽에 이제 70세 이상하고 20대하고 그 가족에 대한 기대가 너무 다른 게 뭐냐면 부부가 각자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부모하고 명절 보내고 아내는 자기 친정 부모하고 명절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20대는 지금 50%가 그거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70대 이상은 13%밖에 안 돼. 어떻게 출가 외인이 친정 가서 시부모 버리고 가냐. 그러니까 명절 때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지 노는 날 며칠 안 되는데 시가 가야 되고 그렇죠. 친가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결혼식 할 때 가족들 부르지 말고 집안 대 집안의 결합으로 보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께 만남으로 보는 게 어떠냐. 20대는 70%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70대 이상은 이건 다 가문의 사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가족 관계의 그 인식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OECD의 그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그 복지 확대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완전히 잘못된 통계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소득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노인들은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빈곤을 결정하는 거는 재산이잖아요. 그죠? 네. 내가 소득은 하나도 없어도 은행에 20억 있으면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그 소득만 가지고 연금이 낮으니까 소득만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최근 2020년에도요. 이 부모들 중에 32.5%가 그 장성한 자녀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 통계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중이 아직도 일본이 10%예요. 장성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부모의 비중이 10%예요. 그리고 미국은 6%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노인들이 아직도 자식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애를 낳는다는 걸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래들끼리도 만약에 결혼하거나 할 때 상대 배우자의 부모가 노후 대표 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네, 그러지 않으면 뭐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뭐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 살 집이 동네가 어딘지부터 해서 다 이렇게 세세한 또 그 구분이 또 있는데 어쨌든 부모의 노후가 대비가 돼 있느냐 여부도 상당히 지금 또래들이 서로 따져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 한때 인기 있던 나 혼자 산다 있잖아요. 그래요? 네. 예. 그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모습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소득 구간 10분위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이 제일 아래쪽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소득 구간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아주 독거노인하고 가난한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나 혼자 산다를 처음에는 봤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독거남들, 네. 좀 밴드 하는 사람들,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네. 망원동에 그 빌라 옥탑방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면서 네, 원래 네.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예, 뭐 네. 이런 뭐 소비 문화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거로 되면서 아 저렇게 화려한 싱글을 다들 동경하면서 연예인들의 일상 훔쳐보는 재미로 보는 프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건 현실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현재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나노 가정은 가난한 모습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여기 보시면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를 지지하자라는 지지율이 아직도 상당히 낮아요. 차별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죠. 완강한 분들. 예, 예. 이게 지금 그런 거. 법률혼이 아닌 게 많아진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차별 폐지 지지자가 30%도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동거 이런 거 네. 도저히 용납 못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그쵸. 사회에 상당히 그죠. 근데 이제 가족이 뭐냐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가족이 가장 완벽한 안전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 들어오는 부를 조건 없이 공유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걸 세금으로 뺏어가서 정부가 하면 세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재분배의 비효율이나 갈등이 적은 공동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왜 1인 가정이 많아지면 빈곤 비율이 높아지냐면 혼자 집을 가지고 있고 혼자 차를 운영하는 거하고 그렇죠. 여러 명이 같이 살면서 숟가락 하나 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식비도 전혀 달라요. 네. 혼자 사서 먹으려면 그 버리는 음식이 되게 많고 요리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밀키트가 발전하고 어쩌고 해도 어머니가 여러 가정 준비하면서 숟가락 하나 더 넣는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하고 내가 혼자 식사하는 거하고 근데 모든 비용이 증가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샐러리맨 30대 샐러리맨도 혼자 살면서 식대 쓰고 뭐 하고 하면서 돈 못 모은다. 근데 네. 오히려 결혼하면 돈 모은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혼자 네. 자, 여기 한번 그 가난한 빈곤 계정 가게하고 가난하지 않은 빈곤선 이하의 가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미국입니다.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건데요. 네. 가계 평균 소득이 10,000불 대 75,00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7배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가난한 가정이 그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1,000시간이고 가난하지 않은 가정은 2,000시간이에요. 일하는 양이 반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결혼 여부가 가난하지 않은 쪽은 81%인데 이쪽은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결혼 안 하고 파트타임 일하는 쪽이 되게 가능한 거예요. 교육 수준 네. 낮죠?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대부분 평균이 고졸 이하예요. 네. 저쪽은 대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녀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는 가난한 쪽이 자녀가 더 많아요. 예, 우리도 그렇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러죠. 네. 예, 이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미국의 평균 그 상대적 빈곤율, 빈곤율이 13%인데 네. 만약에 빈곤한 가정이 파트타임 일하고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그 가난하지 않은 가게처럼 하루에 8시간씩 다 일을 한다. 전일제로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13%가 7.5%로 줄어요. 반은 일을 안 해서 오는 빈곤이에요. 예. 그러면 결혼을 저쪽만큼 하면 어떻게 되냐? 13%가 9.5%로 줄어요. 그리고 교육을 더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네. 13%가 11.1%로 한 2% 정도 줄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일을 다 하고 결혼도 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으면 이 빈곤율이 13%에서 3.7%로 주는 거예요. 야, 이것도 그런데 잔인한 통계다. 복지를 2배로 높여주면
빈곤율을 얼마나 주냐? 13%가 12%로밖에 안 줄어요. 제일 안 주는 거네요. 안 줄어요. 예. 그러니까 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복지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남한테 뺏어야 되거든요. 야. 예. 복지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말 귀한 거는 전일제 일자리를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구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죠. 그죠? 예. 그리고 결혼도 상당한 복지예요. 네, 일하는 거하고 결혼이 제일 큰 복지예요. 네. 네, 제일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은퇴 후에 빈곤으로 빠지지 않는 거는요. 네. 집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집값 50년 동안에 미국의 집값 상승률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집값 상승률이요. 아, 그런가요? 평균으로 보면. 네. 이게 서울의 강남에 또는 뭐 이제 좋은 부산의 어디에 뭐 해변가에 좋은 거 사면 대박 날 수가 있는데 네. 평균으로 보면 있잖아요. 사실은 주식 투자보다 낮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집 가진 사람하고 지방 가진 사람하고의 그 가계의 재산의 격차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부의 격차가 무지 커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아주 그 바보 같은 소리가 뭐냐면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그렇죠. 뭐 문재인이나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살면 된다. 그러니까 뭐 임대를 하든 공공주택이 되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여러 채 살 가지고 투자로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계요.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면 탑 1%는 이게 집이에요. 집이 차지하는 거고 이 하늘색이 금융자산이에요. 주식이나 뭐 이런 거예요. 채권이나. 그 다음에 상위 20%에 들어가는 1% 빼고 나머지 19%는 보시면 집이 좀 비중이 크고 부동산이 금융자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밑에 80%는 대부분의 자산이 자기 집이에요. 짙은 색이 자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부자 나라도 중산층은 은퇴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집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연금이나 이런 걸로 내가 충분히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2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빈곤으로 빠질 확률이 엄청 커요. 근데 왜 우리가 주식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주식 투자하고 이 부동산 투자하고 긴 세월로 보면 주식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싫어할 얘기를 이제 하시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인간은요, 현금이 있으면 그걸 지키지 못해요. 아, 거의 뭐 반강제로 이제 집이 좋은 있으면. 차를 사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자주 가고 네. 싶잖아요. 좋은 레스토랑 가고 와인 마시고 싶고, 네네. 그죠? 집은 큰 걸 사가지고 매번 융자를 갚아나가잖아. 이게 뭐냐면 강제저축이에요. 강제저축. 네. 예. 그리고 함부로 팔지도 않죠. 그쵸. 주식은 조금 오르면 팔아요. 그쵸. 근데 집은 투자하면 몇십 년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야. 거기다 강제저축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소유하는 게 훨씬 부의 축적에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수익률은 이게 지금 엄청난 그 사람들을 오해시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의 비용을 보통은 이제 그 대출 이자하고 임대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비교예요. 아, 그래요? 예, 전세 살면 그 집에 몇 년 살아요? 2년씩이죠. 2년 살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할 때 얼마 비용 들 것 같아요? 수천씩 깨지죠. 그냥 전세로 옮기는 거. 저 지난주에 옮겼잖아요. 네. 그냥 우리나라 평균 가게의 한 달 생활비는 이사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죠? 이삿짐 센터 해주는데 200 몇십만 원이에요, 요새?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료 내야 되죠? 그쵸. 예.
그리고 귀찮은 일이 너무 많죠. 뭐 전입신, 다른 나라에 안 하는 전입신고, 전출신고도 해라고 하다가 거기다가 또 임대계약 신고도 하라고 그래요. 부동산 임대계약 신고도 하라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국가주의 빅브라더 나라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버리고 새로 사고 뭐 청소 비용 뭐 하면 그냥 수백만 원 깨지잖아요. 그 한 달 생활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거래 비용이 엄청 커요. 그죠? 예, 집을 안 사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친구나 커뮤니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사 다니잖아요. 새로운 동네에. 그죠? 그쵸. 그래서 추억의 우리 동네가 없어요. 왜 세상이 각박해지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추억의 우리 동네가 없는 거예요. 고향이 없는 애들을 만들어내요. 그죠? 네. 예. 여기 보시면 은퇴자의 그 빈곤율이거든요. 이게 평균 빈곤율이에요. 이 점선이. 네. 근데 혼자 임대구 사는 사람들의 빈곤율. 일찍 은퇴한 사람들, 조기 은퇴한 사람들의 빈곤율.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임대하는 사람의 빈곤율. 네. 대출이자 아직 내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율. 여기는 내가 단독주택을 혼자 집을 완전히 다 이제 갚은 사람들의 빈곤율. 저기는 부부가 같이 이미 집 모기지 다 갚은. 이건 뭐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융자를 끼고 있더라고 해도 빈곤에 떨어지는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해서 집이 없는 건지 집이 없어서 가난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집과 결혼은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게 그 노후 빈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거하고 여기 끝과 끝을 비교하니까 정말 너무나 예, 잔인한 8% 대 62%잖아요. 그죠? 차이네요. 예. 네. 그래서 공공주택에 계속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영구적인 빈곤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데 보면요. 이 연금이 급여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물가보다도 더 많이 올려줘요. 세상에. 근데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보편적이에요. 왜냐하면 노인의 인구가 비중이 많아지면 정치인들이 전부 노인들한테 아부하는 정책을 쓰게 돼요. 아니 저 한 어렸을 때 10년도 더 전에 호주 이민 가면 좋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예. 근데 한국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고 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의료보험 혜택은 계속 확대하고 네. 국민연금은 계속 올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보편적이란 말이죠. 보편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한테 아부하는 정책을 써야 돼요.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나서 최근에 바이든하고 하원하고 국가 부채 줄이기와 했잖아요. 그쵸. 근데 완전히 쇼를 한 거예요. 뭐냐면 미국의 국가 부채 예산 중에 90%가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의료복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는 의료복지하고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국민연금이에요. 우리 같은 국민연금. 이게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국방 예산이 있고 공무원하고. 그런데 나머지 맘대로 뭐 쓸 수 있는 게 10%도 안 되는데 양당 다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하고 이 메디케이는 손도 안 된다 이렇게 미리 선언했거든요. 그걸 거기서 적자가 대부분 나는데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나머지 그러니까 90% 예산은 못 건드리고 나머지 10% 중에서 몇 %를 줄여보니 재정 적자가 제가 외신도 그렇고 다 보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줄여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 그 90%에 대해서 얘기하는 매체도 미국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들 항상 매체들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이번에도 합의 못하면 마치 미국 문 닫는 것처럼. 예. 근데 그 여야 간에 주고받는 그 기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90%가 아니고 10% 갖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사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줄이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국가연금의 그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제도 그거의 혜택을 줄이겠다 하는 순간 성공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줄이겠다. 네. 또는 의료복지를 돈 내고 써라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토지 공개념 저런 얘기로는 이제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죠. 토지 공개념 시행해야 한다는 분이 계셨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그 주택을 안 갖는 게 위험하냐면요. 보시면 이게 2009년하고 19년에 은퇴한 사람들의 생활비가 얼마나 올라갔나 항목별로 보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하우징 코스트예요. 이게 이제 평균 이 점선이 연금 인상률이거든요. 그 다른 항목은 연금보다 낮아요. 옷값, 통신료, 술값, 담배값, 네. 금융비용, 교통비 다 낮아요. 그런데 높은 게 식음료하고 주택비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게 뭐냐면 주택이죠. 임대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한국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 그 폭보다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때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막 좌절 절망감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티켓 놓치면은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그 위기감이 상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가능했던 중산층 만들어지는 신화가 끝난 거다부터. 근데 사실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서울에 아파트 하나. 집 있는 거예요. 그쵸,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미국의 80%도 자기 레지던스 에셋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순간 바로 그럼요.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축소 지향적으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월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팍 뛰면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데 가장 충격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 집이 있어서 렌트비를 안 내면 이미 다 30년 일하는데 모기지하고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퇴 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저걸 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대개는 그 직장 생활을 돈 잘 벌 때는 대도시에 애들도 있고 큰 집을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악의적으로 정부가 양도 차익을 뺏어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노인이 돼서 엠프티 네스터, 그러니까 자기 그 자식도 없으면 집값이 싼 교외로 작은 집으로 이전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차액으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영모기지론이거든요. 네네. 팔지는 못하지만 나 죽을 때까지 정부가 연금처럼 주고 네가 처분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영모기지론이라는 것 때문이라도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의 소유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강남 가면 10층, 20층 막 40년, 50년은 아파트 썩어가는데 저거는 수십억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교외로 나가면 3기 신도시니 뭐니 하면서 막 50층, 60층 막 아파트 막 계속 짓고 신축 아파트 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도 보여줬지만 혼자 살거나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은 빈곤율이 훨씬 은퇴 후에 높다 이거고요. 공공주택은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매일 고통을 받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인데 여기 집 없는 사람들이 훨씬 그 재정적인 파이낸스 때문에 은퇴 후에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커플이 같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여기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잔인할 수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집을 가져가게 해야 되냐? 집값을 젊은 사람들이 좀 싸게 쉽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토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돼요. 재개발 규제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제일 바보짓 저거예요. 전 세계 없는 절대 농지제도 하고 경자 유전의 법칙이에요. 저 경자 유전의 법칙은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때 유산이에요. 서울대 국사학과의 모 교수가 한겨레에 쓴 칼럼 보고 기절할 뻔한 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좌파 정부의 1가구 1주택 이거는 맞는 거다. 이거가 최고다. 왜? 경자 유전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이 두 개를 다 옹호하는 걸 제가 읽고 와 정말 그러니까 전 세계 없는 거예요. 그 대만이 잠시 있다가 저기 독립 후에
없어진 거거든요. 경제유전 법칙을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이니 하는 어떤 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이 규제까지도 다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까 토지 공개념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토지 공개념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토지 공개념 한다고 주택이 싸지지 않아요. 네. 예. 그렇죠. 그죠? 베이징 우리보다 훨씬 더 베이징 비싸잖아요. 도시값이 외국에서는 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써요. 주택 소유를. 소유를.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첫 번째는 네. 우리는 아주 소형 주택에 저소득자한테만 집을 소유했을 때 네. 이자 비용 같은 거를 세금에서 소득세에서 빼주는 정책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뭐 가계 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 이런 사람들만 하니까 네. 대부분의 중산층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해 보시면 알지만 기업은 원가를 빼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개인도 직장을 가느라고 교통비 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다 빼주거든요. 자기 저거에서. 근데 집은 아무리 큰 걸 사도 모기지 이자는 소득세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집 사는 게 유리하죠. 그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나 미국은 옛날에 있다 없어졌는데 청년들이 집을 살 때는 큰 집을 못 사요. 네. 왜냐하면 소득이 낮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집을 사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집을 살았다가 네. 팔아가지고 두 번째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다 두 번째 집 사는데 썼으면 첫 네. 집을 팔아서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았어도 양도차익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5억 주고 집을 샀다. 근데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5억의 차이가 났는데 그 10억을 그냥 10억짜리 집 사는데 썼으면 양도차세가 제로예요. 야, 좀 합리적이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작은 집을 샀다가 기회 되면 큰 집으로 빨리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 거래세가 가장 높아요. 등록세, 양도세비가. 그렇죠. 집값에 걸리는 주범은요, 정부예요, 정부. 이게 원가로 다 이전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살 때마다. 정말 합리적이네요. 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은 은행은 주고 싶은데 정부가 LTV 그쵸, 40% 이상은 안 된다. 15억 이상 되는 거는 사지 마라. 이러면 현금 가진 사람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바보 같은 문재인 정부였죠. 그죠? 근데 지금도, 거예요. 예, 네. 지금도 주택융자제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융회사 판단에 맡기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을 사게 해주려면 정부가 주택보증기금 같은 데서 위험을 해서 저소득층한테는 청년한테는 높은 이자 받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면 그걸 보증제도로 해서 이자를 낮춰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주택융자제도의 자율화를 안 해요. 국민들이 가계부채 늘어나가지고 자기 파산되는 걸 정부가 다 막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벌적 양도세, 거래세, 종부세 없애야 되는 거죠. 저 종부세는요, 아주 노무현이 나쁜 말뚝을 박아놔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못 없애요. 그렇죠. 저 돈을 서울에서 뺏어가지고 전국에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로빈후드세거든요. 도적세예요, 도적세. 이게 도적세예요. 그래가지고 지방이 다 반대해요, 이거. 그래서 이게 아주 나쁜 세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금융회사의 새로운 회사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동차 리스를 했다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집을 첫 번에는 소득이 없을 때는 내가 아직 소득도 없고 회사 경력이 낮아서 이자율이 비싸고 융자도 잘 안 주면 첫 번에는 임대로 했다가 차츰차츰 일정 부분을 내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천불을 쓰는데 첫 번에 천불이 다 임대료였다가 내가 소득이 점점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900불은 임대료고 100불은 내 거. 내가 사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렌트 투 오운 제도를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왜
한번 이사 한번 해보세요. 그 공인중개료 비용이 어떻게 되냐. 아니 뭐 네이버 부동산이 한 데 들어가서 매물 보더라도 요즘 다 밑에 그 취등록세 얼마 대충 찍힐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취등록세 이런 게 그냥 30평 아파트인데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예, 그거 말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것도 뭐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허용 안 해요. 미국이 중국 같은 데가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하거든요. 네. 그다음 그러면 엄청 싸요. 미국도 그런 것들이 싼데 우리는 이거 못 하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이제 독점하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말은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은행에 가면 고정금리를 쓸 수가 없어요. 격차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은행이 그 위험을 안 지려고 사람들은 다 변동금리로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이 비중이 너무 작아요. 지금 왜 미국이 그렇게 그 금리를 막 올렸는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난리가 안 나냐면 모기지 30년, 40년에 고정금리 비중이 압도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2% 미만도 아직도 많아요. 3%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도하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주택 소유가 낮은 이유들이에요. 참 많은 예. 그래서 금융업.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저기 S&P 500의 ETF 펀드하고 이 주황색이 뱅가드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수익률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볼까요? 저희가 뒷부분도 이제 쭉 그래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망이 전체 소득의 몇 %가 보면 전 멕시코 다음에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돈이 행복을 삽니다. 이게 여러분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나이에서 제일 많이 받냐면 50대예요. 이때가 자녀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때거든요. 70대, 80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이 다른 나라에 보면 빨간색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고 파란색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주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고령연금이 파란색인데 이게 소득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빨간색은 세금 낸 거고 파란색은 복지 받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이쪽 도와주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어느 나라는 우린 더해요. 이게 이제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부로 할 거나 우리가 그 자발적인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도와주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가 반대하는 동성연애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쓴다. 저는 제가 낸 세금으로 정의당, 민주당의 정치 자금, 정당 운영비 주는 거, 보는 거 정말 위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죠? 그 정부에 의한 복지라는 건 그거예요. 내 돈을 내 가치관하고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나쁜 거거든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트는 수돗물 안 쓰는 화장실도 만들려고 그러고 소형 원자로도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창의적인 거 그리고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복지사각제도보다는 자선사각지대가 더 많다. 자선이 별로 없는 사회다라는 거 하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연령별로 의료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고령인구하면. 그래서 이제 저게 우리나라의 급증하네요.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이미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런데
문제는 여기다 대고 문케어라고 해서 저거 확대한 거예요. 길을. 확대한 적을 한 거야. 그런 거 부자들한테 다 넘긴 거고요. 이 제도가 무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나라별로 나이 들어서 그 의료 비용 들어가는 건데요. 미국이 엄청나게 예외죠. 60대 이상. 엄청. 저게 왜 그러냐면요. 고칠 수 없는 병도 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선언해 놔서 그래요, 미국이. 그러니까 뻔히 죽을 건데도 모든 검사하고 계속 치료를 해요. 그걸 그러면 의료 기관이 처벌을 받아요. 네. 근데 의료기관도 신나요. 그러네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보험이 커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의료보험이 높은 거는 사실은 미국의 의료 수가가 높은 것보다도 이 제도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GDP 전체의 의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3.9에서 이미 8.36%로 OECD 평균 9%에 거의 육박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지출이 적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그간 적었던 이유는 고령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추세가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우리는 OECD 평균보다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재정 부담이 클 거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국 같이 우리보다 문제가 덜 심각한데도 빨리 이거 고쳐야 된다. 그 메디케어하고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제도 고령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고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2032년이면 기금 고갈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하냐. 은퇴 연령 뒤로 미루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금 더 걷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소득세에서 메디케이드하고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는 걸 더 내라. 다음에는 연금 삭감해야 된다는 거고요. 연금을 민영화하라는 거예요. 그 사회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그러니까 네가 돈으로 네가 관리를 해서 그걸로 자기를 하고 경쟁 체제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인플레이션하고 연동하는 법을.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인플레이션보다 연금이 더 빨리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은 노인들의 생활 물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못 올리게 막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연금 불입을 35년만 넣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30 몇 년만 넣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돈을 벌면 더 길게 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받게 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 관련된 세수를 더 세금을 늘리는 걸 제한하자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는 이 기초연금, 노인연금을 해가지고 그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연금제도하고 개인의 퇴직연금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게 삼중구조로 하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묶어버렸어요. 내셔널 펜션하고 리타이먼트 펜션을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 연금이 너무 과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인은 국민연금에다 퇴직연금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주는 거를. 근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하나로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학연금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기업한테다가 많이 50%를 내라고 하는 순간 이 기업들이 그 기업 퇴직연금을 줄여버렸어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들을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개인연금을 들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처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활용하려면 좋은 의료보험 주고 좋은 퇴직연금을 하도록 더 투자를 많이 하도록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 소득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돈 많은 기업들은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우수인재를 하려고 연금에다 더 많이 투자해 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저희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 의료보험비 얼마 내냐? 제로예요. 회사가 100% 다 대줘요. 다 대줘요. 예,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 대출이 낮은 거는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해서 축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공적연금이 퇴직연금을 흡수해버려가지고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많이 남겨놓고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미래 우리가 계속 성장했으니까 네. 아니면 내 아들이 해주겠지, 아니면 언제 돈 계속 벌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낮은데요. 그렇죠.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1분기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10배예요. 우리가 0.2%인데 거기 2% 성장했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게 미스터리예요. 다 리세션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팬데믹 때 준 돈 다 썼는데 어디서 돈이 이렇게 소비가 가냐 그랬더니 베이비 부모가 리타이어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7,500조라는 거예요. 금융자산이. 여기가 지금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경제만 바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10배 성장이 웬 말이야. 예. 이제 아까 한국의 고령 통계는 거짓이다. 지하철 공짜로 타고 이런 거 하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복지를 더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출산의 복지 확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후 때문에 엄청 신재생 에너지에다 네. 기업 복지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미쳤죠. 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반도체 회사에다가 지금 복지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장난치면 바람에. 네. 그죠? 그래서 뭐 천문학적인 복지를 지금 마구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누가 이 세금을 다 낼 거냐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부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여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국민의 다수인 복지성 제도는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의료보험이 그래요.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다 그래요. 낸 거에 비해서 수십 배 받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방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다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얘기하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안전망은 그 세대 사람들, 지금 돈 벌고 있는 지금 세대 사람들의 조합주의. 그러니까 네. 다 기여해가지고 우리 네.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같이 돈 내서 그 안에서 사고 나는 사람, 또 실직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조해주는 이 조합주의로 가야지 국가주의로 가버리면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금 연금을 다 조합주의로 해놓고 여기서는 정부가 보조 안 해준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소수의 한테서만 선택적 국가 복지가 안전망이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기금 운영의 독립성과 경쟁 체제를 확보해서 기금의 수익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이거 문재인 시절에 연금 사회주의로 가면서 수익성 상관없이 기업들 혼내주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썼잖아요. 네. 지금 윤 정부는 다른 것 같으세요? 환율 막 치솟 으니까 그 달러 강세되니까 어떠냐면 국민연금이 해외에다 달러 투자 못하게 하고 그 돈으로 지금 달러 유출을 막고 있거든요. 그만큼은 지금 국민연금을 정부의 내 주머니처럼 쓰고 있어요. 국민이 낸 돈을.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국가로부터 독립시켜야 돼요. 경쟁 체제로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요. 여기 보시면 첫 애 낳는 나이를 보면 한국이 제일 늦게 낳아요. 네. 제일 고령에서 애를 낳기 시작을 해요. 근데 90년하고 2010년 사이 보면 이 첫 애 낳는데 여성들의 나이가 가장 많이 변화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애 낳으니까 여러 명 낳을 기회도 없죠. 그렇게 해서 저출산 경향은 강하다. 근데 이제 경제개발하고 여성주의 상승이고, 네. 우리 지금 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문제가 고밀도 인구 과밀 나라잖아요. 그죠? 집값이고 교육이고 이게 다. 그래서. 아니, 이 방송을 보는 친구가 아닌데, 지금 이제 막 30된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어제 이제 카톡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출산의 원인은 돈이 아니야. 연애 자체를 안 하는 걸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 같아. 인구 감소는 과거가 과잉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비슷한 거 같은 거예요. 네. 말씀하신 거랑. 요 인구 소국이 행복하게 산다. 네. 그걸 좀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강에 있는 다리는 다 대교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걸 네.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한국의 0.78은 이거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팬데믹 때문에 결혼을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만 해도 확 말을 할 거고요. 네. 저출산은 여성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청년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미 기성세대, 저희 세대가 저질렀던 일이고 남성이 결혼을 못하는 일이고 가족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규제개혁 돌파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걸 안 하면 더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뻔한 거고요. 왜 대책이 있다고 자꾸 우기냐고 그러면 문제라고 인식을 하니까 우선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엄청 소수시잖아요. 그죠? 예, 왜 예. 대책이 근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개인들의 그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대책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정치인이나 식자들은 문제라고 선언하고 나면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무책임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무능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설계주의적으로 막 정책 같은 거를 막 해서 세팅하면서 막 해야 되죠. 그 어디도 증거가 없는데 다른 나라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주장을 해요. 우리가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우리 정치 세력이 다른 나라 정치인보다 그렇게 현명해요? 능력이 뛰어나요? 예, 그리고 전부 국가가 개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가주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들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정치 또는 종교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페미니즘 때문이다. LGBT 때문에 동성애들 때문에 이래서 저출산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부의 개혁은 저는 자유주의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주의에도 반하는 거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의가. 그리고 과학적 증거도 없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지금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네. 사람값이 귀해지면 제절로 다시 돌아온다. 이건 믿으셔야 돼. 근데 누가 그러는데 요새 유시민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 방송을 본 것 같다. 아무래도 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찾아봐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출산 얘기는 네. 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제가 해답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구가 늘어난 것도 문제가 아니었지만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문제로 보여요. 그죠? 근데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간 우리가 이제 왜 세상의 경제 구조가 심하게 변하는 게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그 다음에 기술 변화, 특히 디지털 경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인구 구성의 변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화의 흐름이 인구가 대도시에 다 집중하는 부동산 문제, 도시화의 문제가 있고, 다섯 번째 이게 사기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후변화 위기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5번은 팬에서 못 하시는 주제죠. 그래서, 아니요.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져볼 예정. 경제 부분에서? 네,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과연 기후변화 대응책이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냐. 이런 거. 저다 넘어보면 제가 쫄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3번까지 했고, 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이 도시화, 도시 집중화의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간 매주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저희에게 제공해주신 이병태 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여름 한 달 반 정도 오니까요. 쉬었다가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